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했던 방송과 좀 다른 의사 파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래 투자 쪽 방송을 하는데 왜 의사 얘기를 하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투자 쪽을 하기 전에 원래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로 활동을 하고 의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진로를 변경했죠. 진로를 변경하고 의사를 탈출했죠. 의사를 탈출했다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고. 근데 이제 사실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할 때도 저한테 연락은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면허는 아직 있고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는 해놓은 상황이라서 의사협회 회원이긴 하거든요. 의사 면허가 있으면 한국에서는 무조건 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 의사협회 회원이 되기 때문에 연락이 오긴 했지만 사실 크게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료 일을 안 한 지도 좀 됐고 투자업으로 사실은 아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은 사실 관계없는 얘기라서 좀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밥그릇 싸움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보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친한 교수님들 몇 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많은 걸 깨달으면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투자 쪽 방송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는 만큼, 이게 어떤 문제고,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게, 의사 출신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 의료는 정말 문제점이 많은, 약간 베베 꼬인, 손대기가 정말 힘든 그런 큰 이슈예요. 사실 건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건드리기 되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 파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얘기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조금 실타래를 풀듯이 조금씩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한국 의료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국민보험이 이제 당연 지정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험을 받습니다. 보험을 받고요. 이 보험을 뭐를 받을 수 있고 뭐를 받을 수 없는지는 이제 정부에서 정해요.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국민보험공단에 좀 더 가깝겠지만, 하여튼 복지부와 국민보험공단에서 정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이쪽은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약은 국민보험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약은 비보험으로 환자가 전액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필수적으로 한번 걸릴 수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는데, 이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특히 말하는 피부 미용, 이런 것들은 보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피부 미용은 보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시장 경제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피부과나 아니면 성형외과 이런 곳들은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고요. 그 가격에 따라서 내가 실력이 좋거나 환자가 많이 오면 가격을 내 맘대로 올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보험이 아닌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모든 과가 인기가 없다는 흉부외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과들조차도 일부 영역은 비보험이 있습니다. 몇 가지는 비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의사들은 뭘 먹고 사냐? 어떻게 보면 이런 비보험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구조고요. 그 외의 것들은 보험에 많이 껴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한국의 시스템은 보험이 되면 사실 굉장히 수가가 낮습니다. 굉장히 수가가 낮아서 심지어 굉장히 많은 수술들 혹은 시술들은 수가 인정을 못 받거나 수가가 마이너스라서 수술을 하면 할수록 혹은 행위를 하면 할수록 환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과들일수록 국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한국 국민이라면 이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요.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험료를 누가 나누냐?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의사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린 이런 환자 이렇게 진료받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돈을 내주고 어떤 거는 삭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내줘요. 그래서 삭감되는 것도 있고 다 받는 것도 있고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보전을 하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대형 병원,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장례식장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식당 혹은 카페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장사를 해요. 주차장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돈이 많이 되고 그걸로 병원 유지가 됩니다. 그럼 개원의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병원들, 조그만 병원들은 어떻게 해요? 조그만 병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보험을 팝니다. 그러니까 내과를 갔는데 수액을 팔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아니면 보험 쪽으로도 뭐 이 국민보험이 아닌 사보험, 일반 사보험, 내가 가입한 그런 사보험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장사를 해요. 그걸로 어떻게 보면 의사의 벌이를 확충을 하는 게 현재의 구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정말 생명이 중요한 과들은 비보험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저랑 이제 얘기를 했던 분은 이제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두경부 외과에 계신 분인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나 이 목 쪽에 수술을 해야 되는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수술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 사람을 목숨을 다는 거니까 대부분의 시술들이 거의 다 묶여 있어요. 보험에. 그러니까 비보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월급은 나오지만 월급은 병원에서 꼬박꼬박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할 때 돈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마이너스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 마이너스인 과도 있어요. 많은 과들이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그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험이 아닌 것들 위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항문 외과를 많이 합니다. 치질 수술이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안과 같은 경우는 라섹 이걸 전문으로 하고 실제로 보험이 되는 것들은 돈이 많이 안 되니까 보험이 안 되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의사들이 그런 큰 의료라는 파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실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실제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어쨌든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거나 죽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 이 보험 당연 지정제가 나타난 이후에는 없다고 봐도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인간은 돈을 추구해요. 특히 이런 시장 자유주의에서는 이런에서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데 근데 사람을 살리는 과들 혹은 공공의료에 관계 있는 과들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안 되는 것도 돈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레지던트를 끝내고 전문의를 땄는데 내가 취업할 곳이 있으면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의사들도 생각보다 비인기과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요. 왜 취업할 곳이 없냐? 예를 들면 지방에 여러분들이 좀 큰 병원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좀 큰 병원을 하고 있는데 흉부외과를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흉부외과를 가져오면 너무 많은 시설을 넣어야 되고 뭐 마취부터 해가지고 그런 인공심장 같은 것도 달아야 되고 그런 기계비도 비싸고 그래서 수술을 해도 돈이 별로 안 남아. 그리고 사실 인건비 이런 거 하면 사실 마이너스일 확률이 더 높아. 그리고 수술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흉부외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거 수술을 어시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법적으로는 의사여야 되지만 사실상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 간호사도 사실 연봉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럼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비인기과, 뭐 꼭 흉부외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인기과를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돈을 우린 지방에서 돌리니까 돈을 더 많이 받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자리가 줄어요. 비인기과는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없으면 내가 흉부외과 전문의를 따도, 내가 혹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따도 내가 원하는 곳에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곳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레지던트 4년 동안 열심히 이과 일을 했지만 먹고는 살아야 됐으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난 어쨌든 무슨 전문이기도 하지만, 무슨 비인기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의사기도 하잖아요. 그럼 의사인 입장에서는 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피부과를 하거나 성형외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부 미용을 하느냐. 의사 면허가 지금 한 13만 명이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실제 뭐 은퇴하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의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대략. 근데 그 중에 피부 미용을 하는 의사들이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부와 여러분들의 미용이 의사들의 30% 가까이, 30% 가까운 의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피부 미용이 그래도 연봉이 훨씬 높아요, 일반적으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의료가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이고요. 네, 고질적인 문제점이고,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자, 대형 병원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대형 병원 돌아갈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규모 경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많이 돌아가고 밥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마시니까 그걸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그걸 다 잡아먹는 거고, 거기 두 번째, 규모가 되니까 전공의를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이 전공의들은 굉장히 연봉이 낮아요. 근무 시간은 가장 길고 가장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노예인 건데 거의 현대판 노예에 가깝죠. 왜냐하면 뭐 지금은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그래도 80시간법이 생겨서 좋아진 거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근무 시간은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가 가져야 되는 어떤 리스크, 환자가 잘못되는 그런 리스크는 더 올라간 거지.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일은 좀 줄었지만 이 전공의들을 무한정 뽑을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공의 TO가 의사 숫자보다는 많거든요. 예, 의사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인기과는 다들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비인기과는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예, 그런 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일까?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얼마큼 차이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 얘기했던 두 경부외과에 계시는 교수님이 암 수술을 합니다. 암 수술을 뭐 10시간 동안 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이제 10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남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수님 인건비 있죠. 간호사 인건비 있죠. 거기에 수술에 들어간 술기 있죠. 이런 거 다 하고 병실 있고 이런 거 하면 수술 한 건에 한 200만 원 정도 돈이 남아요, 병원에서. 그래도 뭐 적자가 아닌 게 어디야. 돈 남으니까. 근데 반대로 성형수술을 한다고 칩시다. 성형수술을 쌍꺼풀을 한다고 해요.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하면요, 그 수술은 보통 10분, 아주 길면 15분 그 정도 하면 한 150만 원은 최소한 받아요. 그럼 어느 쪽 수술이 더 난이도가 어렵고 더 비용이 많이 들까요? 당연히 암수술 쪽 아닐까요? 암수술 쪽이 훨씬 더 많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사람 뇌나 사람 경추, 목을 건드 뼈를 건드려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수술이고, 성형수술은 물론 제가 성형외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쌍꺼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아무는 거가 미용적으로 예쁘게 사실은 아무게 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실 같은 라인에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가격적으로, 시장적으로는 그 두 개의 가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애완동물이 실제 아프면 얼만큼 비용이 나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개가 아픈 경우 혹은 고양이가 아팠을 경우 그거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뭐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뭐 수술을 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과 사람이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수술을 했다. 이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이 더 가격이 비쌀까요? 개수술이
모르긴 몰라도 최소 5배 이상은 비쌉니다. 저는 예, 제가 개를 키우고 있어서 개 수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의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아는 의사인 분이 아마 이국종 교수님일 거예요. 이국종 교수님. 이국종 교수님의 예를 또 같이 들게요. 이게 이국종 교수님은 사실 굉장히 의사로서는 헌신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하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병원장, 내가 병원을 운영한다. 병원장은 더 이상 의사지만 사실 의사의 마인드보다는 내가 환자를 잘 치료해야지, 이것보다는 진료를 많이 보다기보다는 이 병원이 어떻게 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까?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국종 교수님은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이 응급외상센터라는 게 환자를 보면 마이너스가 나는 수가가 대부분입니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요. 그럼 환자를 많이 보는 게 나을까요? 조금 보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조금 보는 게 낫죠. 그리고 지원금이 나오지 않느냐, 이국종 교수님 지원금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지원금이 나와요. 근데 지원금은 여러분이 환자를 10명을 보던, 환자를 20명을 보던, 환자를 30명을 보던 차이 있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환자당 지원금 얼마 이렇게 안 나와요. 1년에 니네가 이거 운영해 주니까 50억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병원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환자를 최대한 안 받고, 저희 병실에 샀어요. 저희는 다른 병원 보내셔야 돼요 하면서 좀 거부하면서 최소한의 환자를 보는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아니면 야, 헬기 타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환자 데려오고, 다른 병원에서 거절한 환자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환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최대한 환자를 많이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가 좋은 직원일까요? 당연히 경험자 입장에서는 환자를 조금 보는, 적자를 적게 만드는 의사가 좋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영상이 나왔었잖아요. 이국종 교수님이 실제 병원장한테 막말을 들으면서 나가라 라는 얘기를 듣는 그 구조가 온 국민이 이해가 안 되지만 돈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아주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주인데 저 직원은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심하게 내. 근데 너무 성실하게 일해. 그러면 이 직원이 예쁠까요? 미울까요? 당연히 밉죠. 이게 한국의 의료가 지금까지 들고 있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 파업을 반대하거나 파업을 찬성하는 양쪽 모두가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파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자, 공공의대를 하고 의사 숫자를 늘린다. 물론 어떻게 보면 맞는 해결책일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를 한번 봐봅시다. 공공의대를 세운 다음에 1년에 400명씩 4,000명의 의사를 10년 동안 해서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이런 생명을 다루는 과에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정부가 지금 내놓은 어떤 공공의대 대책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터졌어요. 왜 교수님들이 터졌냐?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고소득자는 오늘도 사실은 그 뉴스가 떠던데 뭐 연봉 5억 의사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희귀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 이 얘기를 먼저 잠깐 하면 의사 연봉 5억 얘기가 꼭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를 먼저 한다면, 의사의 연봉은 정책에 의해서 달라져요. 왜냐? 여러분들이 국민보험을 다 내잖아요. 전 국민이 내면 그걸 모아서 분배하잖아. 그걸 분배하는 곳이 어디야? 실제로 국가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국가가 이 과는 얼마, 이 과는 얼마, 이 건 얼마 하면서 분배를 해줘요. 근데 때때로 그 정책들이 바뀝니다. 근데 이 바뀐 정책에 어떤 과는 굉장히 수혜를 입고요, 어떤 과는 굉장히 피해를 봐요. 예를 들면 몸값이 굉장히 최근까지 높았던 과들을 보면요, 뭐 현재도 높고 그런 과들 보면 뭐 대표적인 재밌는 것들이 영상의학과가 있어요. 영상의학과는 어떠냐면 원래는 그렇게까지 사실 연봉이 높지 않았어요. 예전 영상의학과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 20년 전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서로 도망가면 안 된다. 학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여행 가고
도망가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인기가 없는 과였는데 갑자기 연봉이 너무나 오르고 영상의학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모든 병원들이 난리야. 왜냐? 영상의학과 의사가 이 CT라든가 CT를 보는 것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보는 것과 병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의사가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해놔야 돈을 그만큼 더 받잖아. 근데 그 더 받는 금액이 영상의학과 의사 전문의의 연봉보다 작으면 그럼 무조건 구인을 해야겠죠. 돈을 많이 줘도. 근데 이게 일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영상의학과를 계속 나왔었는데 원래는 계속 연봉이 작았는데 갑자기 연봉이 커졌다. 인기가 되고 그러다가 정책이 사실 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럼 미래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영상의학과가 쭈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과는 기본적으로 내가 연봉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이 정하는 거지만 그 시장을 조정하는 게 정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극단적으로 애매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몇몇 과들이. 그러니까 정말 인기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갔어. 아무도 안 갔는데 갑자기 정책적으로 돈을 밀어줘. 그러면 거기를 10년 동안 아무도 간 사람이 없었는데 간 사람이 정말 적었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금덩어리가 된 거지. 그러면 갑자기 그 연봉이 팍팍팍 뜁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의 연봉이 그 사람의 몸값이 진짜 몸값이 아닌 거지. 그 순간만 몸값이지 몇 년 지나면 갑자기 그 인기가 되니까 다시 1년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되면 4년 뒤에는 그 사람 졸업하면 그때부터 연봉이 계속 낮아집니다. 혹은 그 전에 정부가 야 정책을 다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연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의사 연봉을 얘기한다. 그거는 너무 의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파업의 주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의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밥벌이라고 많은 분들이 공격을 하고 저도 사실은 밥벌이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도 조금은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어떤 집단이라는 거는 다 개개인이 다르잖아요. 돈을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의사를 그만뒀지. 근데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도 사실은 의사 중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교수님들 이렇게 지방대에 계시고 비인기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봉이 여러분들이 아는 의사 연봉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교수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런 좋은 인력을 지방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다들 안 가려고 하니까 지방을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수가 부족하다라는 과는요, 인턴 레지던트도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가는 입장에서는 내가 교수를 하고 싶긴 한데 저과를 가면 교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5년 뒤에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난 모르겠는데 하면서 또 이과를 안 가기도 하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지방은. 그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좀 나은데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그게 되게 심해요.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대형병원에 계신 분들도 사명감 갖고 일하지만 지방대 병원은 어떻게 보면 더 의료적으로 열악하고 공공의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직업을 선택할 때 돈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일하는 게 재밌고 어떻게 하면 더 성취감이 있고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직업 선택에 있어서 많은, 최소한 의사가 된 뒤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직업 선택을 하신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대부분 특히나 감염내과, 이런 분들, 사실 감염내과 이런 거는 병원에 다 마이너스예요. 그냥 큰 대학병원이나 그냥 한두 명 그냥 필요하니까 두는 거지, 돈도 사실 많이 못 벌어다 주는 과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자파적 성에 강해요. 자파적 성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공공의료, 모든 의사가 약간 공무원이 되면 좋겠다,
약간 유럽 형식으로 가는 거 되게 좋은데 난 유럽 형식으로 가고 싶고 나라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의사 월급을 똑같이 하고 의료를 책임질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런 비인기과에 계신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마저도 이 파업에 굉장히 찬성을 하고 이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의사 집단들마저도 이 문재인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것은 동감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왜 이러냐? 이거를 좀 파보면요. 자, 여러분이 의사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의사인데 난 사명감 갖고 일해.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난 사명감 갖고 일하고 지방에서 교수가 됐어요. 수술을 해. 정말 내가 수술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지만 나는 이 공공의료를 위해서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그런 멋진 의사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침 7시 혹은 6시에 출근해서 보통 6시쯤 출근하죠. 6시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1시나 새벽 2시에 퇴근을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어요. 이 의료, 환자를 살리는 게 이게 모든 게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가치예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공공의대가 나와가지고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많아질 거야 라고 정부가 발표하면 너무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건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할까요? 그 교수님 혹은 그 의사 입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면요. 공부할 때 여러분 다들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학생 때 공부할 때 알 거예요. 말을 물가까진 가져올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아무도. 자기의 자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흉부외과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난 공공의대를 나왔는데. 그러면 흉부외과의 사명감을 갖고 내가 수술을 할까요? 아니면 이 10년 동안만 내가 어떻게든지 버텼다가 이 10년 끝나면 내가 미용 흉부외과 수술에 비하면 그 쌍꺼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서울 가서 쌍꺼풀 내가 개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둘 중 어느 쪽일까? 그리고 어떻게든 환자를 한 명 더 살리려고 밤새 공부를 하고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논문 보고 스터디를 하고 수술 실력을 늘리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려고 할까요? 당연히 정답은 정해졌는데 여러분들은 그건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해본 사례가 있어요. 그걸 해본 사례가 어디냐? 군병원입니다. 군병원. 군병원은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군병원에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면요. 인턴이랑 레지던트를 합니다.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다음에 레지던트 4년을 하면 그 전공에 관한 시험을 쳐요. 그거를 패스를 하면 여러분은 전문의가 됩니다. 근데 이 전문의 시험에서 정말 성적이 좋은 친구들만 뽑아가요. 군병원에서는. 정말 성적이 좋은 친구들만. 성적이 좋아야 돼요. 군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의사들 중에서도 그의 의사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사들은 사실 대부분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혹은 대형 병원 출신이 많겠죠. 그런 대형 병원 출신들인데 그게 밖에서 보는 것과 군병원의 진료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도 군대를 혹시 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치면 군병원을 가지 마라. 돈을 내더라도 민간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정말 엘리트 의사들만 모아놨는데 병원이 개떡이 나는 거지. 실제 군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되거나 이런 확률이 실제 유의미하게 더 큽니다. 민간병원보다. 근데 이게 뭐냐? 거기서는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거거든. 그걸 현실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공공의대가 생겨서 지방에 병원이 많이 생긴다. 거기서 일하는 같은 흉부외과, 같은 두경부외과 이런 사람이지만 그 의사가 같은 의사일까요? 그 의사가 같은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수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럴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려고 이 수술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못하니까 여기서 못해요. 저기 서울에 가셔서 받으시고요. 이거는 또 작은 거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이런 작은 거 좀 하고 이런 분위기일까요? 저는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 의료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는 다들 알아요. 다들 아는데 이걸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이걸 고쳐달라고 의사들은 아무도 요구는 하진 않아요. 물론 고쳐지는 그런 정말 멋진 정치인이 나타나면 정말 좋겠지만 이거는 고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근데 반대로 공공의가 생긴 뒤에는 어떻게 보면 나는 돈도 포기했고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내게 남아있는 거는 교수로서의 명예 혹은 내가 남아있는 거는 나의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에 관련된 거고 이 공공의대 정책은 내가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했던 것 자체를 부정당하는 네 과는 사명감을 갖고 가는 과가 아니야. 네 과는 우리가 강제로 보낼 과야. 강제로 10년 동안 일하게 할 과야. 네가 평생 동안 일한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어떻게 보면 이런 외침이 그런 교수님들한테 들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런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파업에 참여하는 게 무책임한 걸까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아니면 이 파업을 안 하고 정부와 공공의대를 진행을 하고 10년 뒤에 그런 의사들이 나오게 하는 게 무책임한 걸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파업을 비난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 시기에 왜 이러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의사는 시스템의 부속품이에요. 병원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을 딱딱딱 하고 그 팀에서 다른 사람 간호사라든가 뭐 누군가 또 다른 일을 하고 그게 다 합쳐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왜 다시 커진 건가? 이 방역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의사는 방역을 담당하지 않아요. 의사는 방역의 결과로 환자가 나오면 그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검사하는 역할이고요. 물론 방역의 일축을 담당할 수 있죠. 일축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방역의 전체 정책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마침 사랑교회에서 8월 8.15 때 그렇게 시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사랑교회 때문에 지금 재확산이 나타났다 라고 사실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왔었는지. 광복절 이후에 징검다리 휴일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 외식해라. 쿠폰을 주겠다. 5번 밥 먹으면 10,000원 할인. 그리고 공공의대를 같이 발표했었죠. 물론 그 전에 했습니다만. 공공의대 발표를 왜 했을까요? 정부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이랑 이 코로나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돼. 그러면 의사들이 싫어할 만한 정책을 언제 발표해야 돼? 의사들이랑 더 이상 협력 안 해도 되는 시점에 발표하는 거예요. 정부는 뭐라고 생각했냐? 방역은 이제 끝났다.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다. 그러니까 공공의대 발표해도 돼. 의사들이랑 더 이상 협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지. 이게 정광훈 목사를 풀어줘서 그런 건지 이 시위를 하게 해주게 그냥 냅둬서 그런 건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고 의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발표했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공공의대가 되면 현재 의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라고 진료를 계속하고 파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파업을 공격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내는 통계가 있어요. OECD 통계를 많이 냅니다. 네, OECD 통계 중에 뭐를 내냐면 인구당 의사 숫자 이거 제일 많이 내요. 근데 통계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통계가 장난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OECD 국가들은 한국보다 뭐 30%, 50% 의사 숫자가 많더라 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감추는 통계가 있어요. 뭘 감추냐? 의사당 평균 하루에 보는 진료 환자 숫자.
의사당 평균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보느냐, 그리고 환자가 평균 진료를 볼 때까지 얼만큼 대기를 하느냐, 그리고 환자당 병원이 얼마나 벌 수 있느냐, 환자당 평균 수가가 얼마냐. 이렇게 정말 많은 그 외의 통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구당 의사 숫자는 한국이 OECD 꼴찌인 거 맞습니다. 되게 낮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환자당 평균 수가가 너무, 그것도 OECD 꼴찌거든요. 너무 낮기 때문에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환자를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기 위해서는 의사당 평균 진료 환자의 숫자는 OECD 1위입니다. 사실 평균보다 2배 더 높아요. 그러면 하루에 의사가 보는 환자는 인구당 의사 숫자 곱하기 하루에 보는 환자잖아. 그렇게 하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 근데 한국 의료가 빵꾸가 많이 났대.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다음에 환자당 평균 진료 대기 시간, 이게 진짜 의료의 접근성이거든요. 환자당 진료를 보려면 진짜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한국 이거 OECD에서 가장 짧아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여러분은 1시간 안에 의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그거는 외국에 혹시 사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국의 의사가 그래 뭐 양보해서 부족할 수도 있지. 의대 정원을 늘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공공의대로 늘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공공의대로 꼭 늘려야 돼? 왜 그냥 의대에 있는 정원 올리면 안 돼? 왜 공공의대를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까지 원할까요? 왜 공공의대 해야 될까? 공공의대를 밀어붙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공의대는 이번 정권만 밀어붙였던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도 밀어붙였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집권당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좀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 정부가 지금 한국 의료의 문제를 다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거 고쳐봤자 결론은 뭐냐? 보험금이 올라야 돼. 보험금이 많이 올라야 돼. 근데 보험금이 오르면 인기가 올라가요? 인기가 떨어져요? 인기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건들기가 어려워. 이건 못 건드리겠어. 근데 인기가 오르는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뭐냐? 시골에다가 지방에다가 의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왜 이게 인기가 올라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꽤 큰 소도시다. 근데 의대가 없어. 거기에 주민들은 의대가 생기는 게 정말 평생 수건이에요. 왜냐? 내가 큰 병만 걸리면 서울까지 가야 되거든. 우리 동네에 대학병이 생기면 좋겠거든. 근데 지금 있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뭐 로비를 했든 뭘 했든 간에 해가지고 뭐 설득을 해서 거기에다가 대학병을 하나 지었어.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완전 텃밭이야, 얘가. 한 번만 텃밭이겠어요? 3선, 4선, 5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왜냐? 나는 의대를 가져왔으니까. 의대를 가져오는 게 단순히 학교가 하나 생기고 병원 하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인적자원, 거기에 수많은 일자리, 그거를 가져오고 그 일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 그럼 모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부가 이거를 밀어붙이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면 양쪽의 의견을 제 주관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파업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 파업이 정말 성공하면 좋겠어요. 왜냐? 이 파업이 실패해서 정부의 안대로 된다면 서남대 의대 같은 곳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지방에 군병원이 정말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서남대 의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사실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나무위키를 한번 찾아보세요. 서남대 의대가 어떤 의대였는지. 지금은 원래 그러니까 의대를 하다가 의대에 너무 교육 수준이 낮아서 문을 닫게 된 그런 병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부가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좋아. 근데 왜 공공의대를 지어야 돼?
그냥 서울대에서 지금 예를 들면 1년에 100명씩 하는 거면 200명씩 서울대 하고, 연대에서 100명 하면 200명 하고, 그렇게 해서 뭐 100명씩 해서 400명 하든지, 아니면 뭐 뭐 파업 반대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의사들 뭐 4,000명이 아니라 뭐 4만 명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다 2배씩 올리던가, 모든 정원을, 모든 대학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렇게는 절대 안 하잖아. 그거는 마음에 안 들거든. 그건 자기네 재미없거든. 자기네 얻는 게 없거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고, 난 파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정부가 하는 이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의사 파업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 집단이 그 무슨 강경 노조 같이 파업의 경험이 많거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똑똑하고 다들 먹고 살만하고 사실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정책이 너무 의사들의 어떤 자존심, 의사들의 어떤 사명감, 의사들의 어떤 돈 문제, 이런 모든 거를 통째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높은 파업 참가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서로 달라.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명감이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중요해. 근데 정부의 이번 정책은 그 개개인, 의사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다른 정서 전부를 다 건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돈만의 문제였으면, 정부가 서울대 의대는 정원 2배, 연대 의대 정원 2배, 이렇게 2배씩 갔으면 돈이 문제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했겠지. 근데 자존심이라든가 내가 사명감 이런 사람들은 의사 많아지니까 오히려 공공의대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의대를 만들겠대잖아. 강제로 복역을 하겠대잖아. 근데 비인기학과의 강제, 이 비인기학과라는 건 이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과예요. 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과를 강제로 갔는데, 이 10년 뒤에 이런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면 그 환자의 예후가 과연 좋을까? 내 친척이 지방에 산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공공의대에 나온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게 해줄까? 아니면 서울 오라고 할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정부가 이런 모든 걸 건드려서 의사들을 정말 단합을 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의사들이 이렇게 단합했지만, 모든 거를 다 단합했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저는 이번 의사 파업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째라 하면서 우리를 죽이고 지나가라 이러기가 힘들어요. 강성노조랑 달라.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파업에 참가하시고 파업을 주도하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갖고 제가 되게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의사 파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의사들이 이 정책이 통과가 만약 된다고 한다면 의사들은 여기에 충분한 반대를 했고, 코로나라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들 의대생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파업에 나가면 나쁜 의사처럼 얘기하던데, 코로나 때 그 방역을 하던 의사들이, 그 레지던트들이, 그 인턴들이 그 방역소에서 여러분 검사하고 여러분 치료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레지던트고 그 인턴이에요. 시위를 나간 게 나쁜 의사고 돈을 밝히는 의사가 아니고, 그 시위에 나간 의사가 여러분을 치료했던 의사고요. 그 시위에 나가 있는 의사들이 여러분의 방역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에어컨 쉬면서 인터넷에서 낄낄대면서 댓글 하나 달 때 방호부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땀 흘리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방역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과시키면 코로나 사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의대생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까던데,
의대생들이 어떻게 보면 더 참여하기가 쉬운 위치인 거예요.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어쨌든 내가 나가는 만큼 맨날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야? 의료에 빵꾸가 난다. 의대생들은 그나마 그거를 조금 더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걔네들이 자기 권리 무슨 기득권층을 찾겠다? 그럴 거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의대생이. 되게 많은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 환자들이 고마워할 때 내 직업에 사명감이라든가 내가 직업을 참 잘 선택했구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대하는 분들도 의사 파업이 이런 이유 때문에 된 거다. 하지만 솔직히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 같다. 의사 파업이 사실 성공한 적이 없죠. 성공한 적이 없지.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지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여러분은 나중에 10년 뒤에 10년까지는 아니겠다. 의대 세워지고 하면 6년, 8년? 당장 세워지는 건 아니니까 거의 한 10년 뒤겠네요. 10년 뒤에 어떤 식으로 한국의 의료가 변해가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와 되게 다른 얘기를 했는데 되게 긴 영상이고 평소보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빠이.